자, 그러면 이제 뭐 시험은 이미 끝난 거고, 그죠? 이제 119회 건축시공기술사 이제 문제풀이, 이제 오늘이 처음이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는 오래 보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 왜 합니까? 선생님, 그거부터 알고 봐야 돼요. 문제풀이 왜 합니까? 지금. 이거 이미 지나간 시험. 이제 안 나올 건데, 아니죠. 나오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거의 안 나올 텐데, 이거 왜 봅니까? 문제풀이.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예전 같았으면 문제풀이에 이제, 요런 문제가 나왔을까, 이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또 나온다라는 게 문제예요. 또 나온다라는 게, 지금은 시험이 이게 또 나오죠.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예상 문제라고 또 우리 원래 시작할 때 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문제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 회차부터는 비약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11월 달에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열심히 봐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죠? 그게 있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는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여놓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너무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 우리가 이번에 뭐 저번에 시험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 시험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줘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선생님들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게 지금 수업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름은 그대로는 안 나옵니다. 절대로. 120회 시험에, 그죠? 이제 벌써 120입니다. 120회 시험에 이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이 문제를 쓰게끔 만들어줘요. 이 문제가 변화돼서 나온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는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용어는 서술로 갈 것이고요. 서술은 용어로 오게 될 겁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는 전체적인 평을 해보면 1교시는 어려웠어요. 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기출문제 자체는 선생님들이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뭐 총평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9개가 기출문제입니다. 전체 13개 중에 9개가 기출문제예요. 그럼 쉬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9개라는 거 10개를 못 채웠다는 게 문제고요. 그죠? 한 개는 찍어서 써셔야 되고, 찍을 때는 뭐 찍었습니까? 항상 영어 긴 거 쓰랬죠. 그럼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쓰다면 큰일 나요. 문제 자체가 어렵게 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험이 어렵게 와지는 건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한 데서 냈어요. 공부를, 기출문제긴 한데, 뭐 이런 거 나올까 하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총론이에요. 계약과 총론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은 어렵게 가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선생님들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안 써요. 아마 지금 각 학원들마다 그 다음에 각 수험생들마다 다 올려놨죠. 자기들 시험 어떻게 쳤는지에 대해서 올려놨죠. 좋은 소리 하나도 없죠.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좋은 소리 항상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내 죽는다 소리밖에 안 하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죠? 시험 다 못 치면 괜찮습니다. 내만 못 치면 큰일 나는데 다 못 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썼느냐예요. 10개를 채워줬느냐예요. 10개를 채워줬느냐. 채우지 못했으면 1교시는 괜찮은데 2, 3, 4교시를 채우지 못했으면 쉽던데 2, 3, 4교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시험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이 시험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죠? 이 시험 가지고 다음 시험에 뭐 합격하면 좋으시고, 지금부터 선생님들은 불합격생들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 끝난 이 상태가 시험 치고 나오면 바로 불합격생입니다. 합격생은 없습니다. 게다가 공부하다가 합격하면 면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불합격생이라는 생각을 딱 하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날 더우니까, 그죠? 퍼지지 마시고, 에어컨 딱 해놓고 공부하십시오. 죽으라 공부하십시오. 그죠?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안 죽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입니다. 1교시 보시게 되면, 건설 공사비 지수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 쭉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인데, 지금 여기 모범 답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얘들은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있죠. 그거하고는 정의가 다를 겁니다. 적혀 있는 것들이. 좀 수정을 가했습니다. 수정을 가했어요. 답을 쓸 수 있는 답으로 정의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럼 틀렸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자, 건설공사비 지수를 보시게 되면 공사비 지수라는 거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와 생산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시중노임 자료를 이용으로 해서 작성된 가공통계라는 거예요. 가공통계. 가공된 통계라는 거.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게. 건설공사비 지수는 가공통계는 여기에 있어요. 자, 사용 시점에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직접 공사비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건 간접 공사비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 줄 것이고,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인덱스. 자, 인덱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원래는 인덱스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래프가 필요해요. 인덱스라는 건 그래프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리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복잡하더라. 그래 놓고 이해가 안 되는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지수 산정에 대한 플로우 차트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이 지수의 제일 중요한 게 대지목 1번이 제일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2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채점자라고 한다면 뭘 적었을 때, 이 문제 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서 냈을까요? 이 문제는 특이하게 바로 이 지수의 목적입니다. 네가 이 지수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이 지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라는 걸 반드시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 정도는 목적은 아무나 다 적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은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들도 이걸 만약에 문제를 선택 안 하셨겠죠. 물론. 그죠? 이거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신 분? 합격. 일단. 아무튼, 목적 보시면 공사비 실적 자료의 시간을 보정하고 물가 변동에 대한 계약 금액의 조정 기준이 되더라. 이게 사실 제일 큰 목적이에요. 이 목적 중에서도 그래서 계약의 조정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계약의 조정 기준이 되더라. 이게 바로 건설 공사비 지수에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원하는 목적이 될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건설 물가 변동을 예측하게 되고, 건설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선생님들 또 한 개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설마 그것까지 예측하고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있는 책들이 전부 다 보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10년이 흘러갔어요. 벌써. 10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기준 연도가 바뀌었어요. 기준 연도가. 아마 책에는 2010년도라고 돼가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제가 한 6, 7년 전에 그걸 작성을 했으니까 안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게.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2015년도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있죠. 2015년도 기준이라고 돼가 있죠. 그래서 그 지수 이용시 유의사항 보시게 되면 2015년도 연평균 100인 생산자 물가지수를 토대로 산출한다라고 돼가 있죠. 그게 지금은 2015년도라는 거. 그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참고로 안 되고, 혹시나 선생님들이 장수생이 되셔가 이 문제를 또 만나게 되면 5년 전 뒤에쯤에 만나겠죠. 그럼 그때는 2020년도로 바꿔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선택하기는 좀 힘든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CPB죠. CPB. CPB네요. 뭡니까? 장비죠. 맞습니까? 장비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부속품 넣어야 되겠죠. 그죠? 부속품을 넣어서 정의를 썼는가를 먼저 보시고, CPB라는, 그 다음에 CPB의 부속품, 자, 붐이라는 게 들어갔네요. 그죠? 붐이 들어가 있고, 마스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스터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선생님? CPB에서. 그 정의에 있는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마스터, 붐, 재료 들어가야 되니까 되었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거기서 꼭 들어가야 될 거. 예? 합성이 어디노? 합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합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합성이? 그렇죠. 플레이싱이에요. 플레이싱. 플레이싱이라는 단어 의미가 뭐예요? 지 위치에, 타설 위치라는 단어 있죠. 타설 위치에 직접 보설하는 거예요. 타설 위치에 직접 보설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때도 이야기했었죠. 선생님들 뭐 어떻게 적으라고 했습니까? 부품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각각의 영어 단어가 있으면 영어 단어가 들어있는지 보랬죠. 영어 단어가 들어있는지. 그죠? 들어있는가 보시라고. 그 안에. 자, 타설 위치, 플레이싱, 타설 위치 있고, 붐 들어가 있고, 그죠? 붐이라는 게, 이제 붐이라는 장치겠죠. 붐이라는 장치.
그죠? 그래서 A는 B다, 붐이다, 장치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B가 있고요. 그 CPB의 선정 방어 조건 있고, 그 다음에 타설 방법의 비교, 저건 적을 게 없어서 적은 거고요. 그죠? 이번에 보시면 설치 방법, 즉 종류죠. 그죠? 설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거 있죠. 사실 이 답처럼 이렇게 적으면, 물론 이렇게만 만약에 적을 수만 있다면 만점 가까이 받을 수 있겠죠. 8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불가능입니다. 할 수가 없는 답이에요.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없죠. 그죠? 모범 답안이니까 가능한 답이에요. 이거 자체.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CPB 했을 때, CPB는 대제목 3번이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긴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건 답이니까 그렇고 3번에 뭐 들어야 돼요? 설치하고 아니면 장비니까 뭡니까? 운용이라 봐야 되겠죠. 장비니까 운용이죠. 그럼 운용시 유의사항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운용시 유의사항. 그 운용시 유의사항은 뭘 데리고 쓰면 돼요? 마스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타워 크레인이에요. 얘를 데리고 간 건 타워 크레인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마스터가 있다라고 보고 타워 크레인으로 보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타워 크레인의 시공시 유의사항을 준용해서 쓰기 시작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문제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엊그저께 그거 무너졌죠? 죽었죠? 보이스트 무너졌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다음 시험까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마 그 전에 더 죽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올 거예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그죠? 아무튼 호이스트에 대한 거 한번 보셔야 되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친구니까 한번 봤습니다. CPB는 선택하기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들어가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CPB 그리시면 안 되겠죠? CPB 같은 거 그리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장비를 그리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지 마시고 시험 쓰실 때, 그죠?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고, CPB를 그리고 적용할 때는 한 개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뭐냐. 직접 타설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요. CPB는 간섭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 CPB 자체 운용할 때는 간섭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CPB라는 애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PB를 쓰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이라는 거예요. 고층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애들이 초고층 아니면 시험 안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거기 맞춰서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CPB였고 이런 문제는 잡아 쓸 수 있겠죠. 문제 3번입니다. PPS입니다. 야, 이 PPS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적어드린 적은 있었어요. 이번 텀에는 안 적었고 근데 이게 시험이 안 났어요. 이게 5년, 6년 전에 오래됐어요. 이게 나온 지 PPS가 근데 이게 시험 나왔어요. 이게 아직도 건설 경제신문 보면 맨날 광고하는 자재죠. 이거 PPS 하얀색 광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 PPS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PPS는 정의를 보시면 대형 강관을 적용하고 이름 자체에 프리스트레스 파이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프리스트레스가 들어간 파이프 ED가 붙였죠. 프리스트레스드죠. 그죠? 프리스트레스가 적용된 강관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핵심 단어예요. 이게. 그죠? 강관을 적용하고 선행과학으로 압축력을 강화하여 중간 파일 없이 적은 수의 지보로 흙막이 배치의 수평 변이와 주변의 치마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스트러트를 썼을 때, 분필이 없네. 스트러스를 썼을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입니까? 스트러스가 장지보관으로 가게 되면 이게 거리가 멀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시험에서 묻는 것들이 뭡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강축과 약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강축과 약축에 일어나게 되는데 강축과 약축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 차 때문에 좌굴이라는 게 좌굴과 비틀림이라는 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단면 자체가 H빔은 이런 형태를 가지니까 강축과 약축, 강축이 나오고 약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형의 단면을 가지게 되면 원형이라는 단면을 가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강축과 약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폐압된 단면이 가장 안정된 마제형의 단면이라는 게 가장 안정된 단면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좌굴이나 비틀림에 강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가 붙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어떤 부재든 프리스트레스가 붙으면 뭐가 돼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빔 이런 거 붙으면
PS 강제 이런 거 붙으면 가때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뭔지 몰라도 길어져요. 다 길어져. 장경간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야. 장강변으로 가게 되고 얘 자체의 강성이 크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게 강성이 크죠. 우리가 pH 파일이 강성이 큽니까? 강간이 강성이 큽니까? 항상 강간이 크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강간의 형태로 쭉 달려나가기 때문에 뭐가 좋아집니까? 부재의 강성이 커지기 때문에 부재수가 줄더라는 거야. 강성 자체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재수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 파일 없이 적은 수의 집으로 흑마기 벽체의 수평 변이와 수평 변이라는 게 아까 그걸 말해요. 강축과 약축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변 지마의 치마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공법이다. 이거는 그냥 붙여놓은 말이고요. 그죠? 자, 밑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이걸 적으려고 했습니다. 이 강축과 약축에 대한 개념을 적어주려 했는데 공대생처럼 보이게 그죠? 그렇게가 만들면 뽐빨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폼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대형 강간이 들어가 있고요. 띠장이 들어가 있고, 얘를 가압하는 애는 그 플랫잭이라는 게 붙어가 있어요. 플랫잭이라는 게 붙어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같은데 아마 선생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플랫잭이라고 하면 뭐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게 이 전체 평판 자체를 전체를 평판 압축 팽창을 시켜서 얘를 양쪽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인데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이 유압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합니까? 지금 그 그림의 형태처럼 보통 보면 가운데에 원통 강간을 두고 주변에 대를 세워 놓으시고 그죠? 양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균일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평판 자체에서 압력만 들어가게 해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플랫잭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좀 특별한 그 뭡니까? 부품이죠. 플랫잭이라는 거. 그죠? 이런 문제, 처음 문제 나오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자, 얘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대형 강간을 이용한 설치 시간의 최대화가 가능하고 유압잭을 이용한 선행가압으로 집안 치마 및 벽체의 변이를 최소화하고 자재의 배치 간격 수평 방향 6, 8, 수직 방향 5에서 8. 그죠? 그거랑 비슷하죠. 이 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거? 6, 8, 5, 8. 이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동발의 기둥 간격 아닙니까? 그거. 그 비계. 그죠? 자, 자굴 방지용 포스트 파일이 불필요하더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죠? 그 다음에 배면의 허용 압축 응력은 600톤까지 지지가 가능하더라. 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특징,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PPS라는 건 대지목 4번에 지금 이거 5번까지 돼가 있는데 대지목 4번에는 모르겠으면 비교를 하면 돼요. 그 PPS라는 단어의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스트러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스트러트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파이프 스트러트와 그냥 스트러트의 비교라고 해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좀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바로 그 특징이에요. 특징. 이 특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처음 나오게 되면 그죠? 어떤 공법이 시험 문제가 처음 나왔다. 이 PPS 처음 출제됐죠. 그럼 뭘 씁니까? 특징이라는 애를 잡고 써요. 처음 나오게 되면 PPS 이거 처음 나왔으니까 특징이라는 걸 잡고 쓰죠. 근데 특징이 이렇게 써야 돼요. 경제성이 우수하다, 시공성이 우수하다 이따구로 적었다가는 점수는 안 나와요. 그런 특징은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어거지라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뭔가 숫자가 한두 개라도 들어있는 뭔가 얘가 좀 해본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특징이 돼야지 시공성이 좋다면 거지 같은 소리만 찍찍 갈겨 쓰면 점수는 안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건 옳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특징의 형태 조금 봐놓으시면 되겠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생님들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건설경제에 원체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보시기는 보셨을 겁니다만은 다 고만고만한 점수 요거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어보고 있으면 점수들이 이야기해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거 처음 봤지만 내 많이 봤다면서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에서 봤대요. 다 신문에서 봤어? 실제로 본 사람은 없고요. 신문에서만 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형태도 똑같이 그릴 거고 전부 다 요 비스무리하게 그리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이거 좋은 점수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만 선택을 했다면 아마 이거 전국에 50%는 선택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MPS 봅니다. MPS. 야, 이번은 그죠? 정말 어려운 저도 이 보는 이렇게 하는 건 봤는데 얘 이름 자체가 MPS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요 자체가
전부 이름 보시면 모듈라이즈드 프리스트레스드 시스템입니다. 전부 다 ED가 두 개가 붙였죠. 모듈라이즈드 PC죠. 한마디로 말해서 PC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되어진, 규격화로 생산되어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가 들어있는 본입니다. 프리스트레스가 들어가 있는 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프리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경간에 가능한 특징이 있겠네요. 안 봐도. 그죠? 근데 왜 MPS일까요? 왜 이 그림, 이제 이걸 떠나서 왜 PC보에다가 PC보긴 한데, 그죠? PC, 맞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니까. PC보기는 한데, 이 PC보에다 프리스트레스를 줬어요. 프리스트레스. 이거 자체는 중요하잖아요. 프리스트레스는. 프리스트레스 줌으로 인해서 장경간이 된다라는 그 개념밖에 없어요. 처짐이 없고, 균열 억제되고, 프리스트레스의 기본적인 특징 아닙니까? 그거 다 쓰시면 돼요. 특징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끝에 지금 보시게 되면 철골 부재가 달려가 있는데 그 그림에도 있죠. 접합 매립 철물이라는 애가 달려가 있는데 얘가 말하는 게 뭘까요? 얘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요 지금 정의 보세요. MPS 보란 기존의 PC보의 접합부를 개선하여 프리텐션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와 철골 접합 형태의 단부 철물이 일체화된 복합보이다 돼가 있죠. 아, 여기 안 적혀 있구나. 여기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거는 접합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시험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선행코아 할 때, 코아 선행공법 할 때 접합. 그럼 뭐하고 접합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콘크리트랑 접합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보호가 콘크리트랑 가더라. 그 다음에 콘크리트 기둥하고 그죠? 데크 플레이트가 결합할 때 어떻게 갑니까? 역시 콘크리트 쪽으로 가더라. 콘크리트에 결합하러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하이빔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HI빔. 단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철골로 되어 있는 빔이 있더라는 거예요. 걔는 누구하고 결합하냐? 걔 콘크리트하고 결합하더라는 거예요. 걔가. 그 모양 자체가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꺾인 거 있죠. 책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꺾인 거 있죠. 근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얘는 철골 보호하고 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철골 기둥하고 결합하는 부재로 나온 게 MPS예요. 예, MPS.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얘 모양으로 생각하면 위에서 단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단면으로 생각하면 여기 철골 기둥이라는 게 있고, 그럼 여기에 MPS라는 애가 여기 붙어요. 철골 이게 기둥이고 여기 기둥이 하나 더 붙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기둥이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기둥이 가고 얘가 또 MPS가 이렇게 붙어요. 그럼 여기도 MPS가 이렇게 갈 것이고. 자, 이렇게 했는데 얘의 특징이 뭐예요? 프리스트레스죠. 얘 장경간으로 가야 돼요. 장경간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부재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지더라. 그럼 얘가 스판 자체가 이게 되지를 못하는 거야. 데크 플레이트가 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보를 대야 되는데, 그럼 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는 뭘 대줘야 될까요? 보는. 빔은. 얘는 거드의 개념이라면 얘는 뭘 대줘야 될까요? 얘 콘크리트하고 만나죠.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만나는 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MPS의 친구가 누구냐면 그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CPS 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CPS 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CPS 보라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는 CPS가 들어가요. CPS가.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게 CPS가 들어가요. 이게 MPS가 들어가게 되고, MPS하고 MPS를 연결시켜주는 빔의 역할을 해주는 게 CPS예요. CPS. 그래서, 지금 합성복합보라고 얘들을 부르는데, 그 HI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합성복합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들의 가장 이 MPS에서는 만약에 어느 정도 이걸 시공해 봤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CPS가 반드시 같이 나와줘야 돼요. 이거를 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MPS라고 하는 것은 딱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모듈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고요. 규격화돼서 생산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라는 거는 장경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스트레스.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프리스트레스 그 긴장제 내가 있죠. 프리스트레싱 긴장제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림에. 같은 페이지에 그릴 걸 잘못했네요. 그죠? 그래서 걔 자체로 땡기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얘를 결합해야 되는데, 얘를 결합한 거는 CPS가 결합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곧다구로 적으면 시험 점수는 안 나오겠죠. 경제성, 시공성, 사용성, 접합부 성능, 공기단총 품질 강화, 환경 친화, 뭐 이거 뭐 요렇게는 못 적을 수 있는 인간이 없겠죠. 다 적겠죠. 그죠? 그러나 요렇게 적으면 점수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오른쪽처럼 적어야 돼요. 적으려고 하면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희들 좀 보라고. 그죠? 선생님들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 적거든요. 경제성 향상, 시공성 향상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지 말고 그 옆에 내용을 적어야 돼요. 철골 대비 강제량 절감으로 경제성 확보한다. PC4의 접합 성능 개선한다. 지하 탑다운의 공법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철골 대비 진동 및 진동 제어 효과가 우수하다. SRC 접합 구조를 안정성이 확보된다. 뭐 요런 애들을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 특징은 요런 느낌으로 와야 돼요. 요런 느낌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특징은 짧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짧아서는 안 돼요. 모르더라도 길게 적으세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냥 길게 적고 틀리세요. 특징 적을 때는. 아시겠습니까? 짧게 적고 틀리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문제가, 이 문제는 아마 거의 선택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요거 선택했으면, 그죠? 만약 이 정도 적을 수 있으면 9점까지 한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시면 다웰바드가 있습니다. 다웰바는 이런 거는 다 선택을 하죠. 일단 기본적인 기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거. 자,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등 침하 시 수직 변이에 대응하고 수평 변이의 발생 시에는 일정 방향으로 균일하게 변화한 후에 복원될 수 있도록 설치한 철근입니다. 그래서 다웰바는 기출 문제입니까? 미기출 문제입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는 뭘 적어야 됩니까? 시공시 위상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공시 위상이 적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거, 그죠? 다웰바라는 거 보게 되면, 다웰바만 보죠. 다웰바를 보게 되면, 아이고야. 다웰바가 이제 뭐 다 아실 거고, 그죠? 다웰바가 있게 되면 다웰바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실링을 하게 되고, 그죠? 실링 방수를 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다웰바 형태죠. 그리고 2차 타설 구간에 캡을 씌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그림입니다. 시공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뭡니까? 시공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 역할이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는 지지해주고, 이쪽에 변이해서는 거동해주고, 이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면 선택 안 했겠지. 그럼 이거에, 이 다웰바에서 시공할 때 제일, 이 그림은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그죠? 좀 더 공부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공부했으면. 여기는 밑에서 받치고, 1차 타설은 위에서 고정시키죠. 뭐 요거까지는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책들한테 많으니까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공시 위상을 뽑아내야 되는데 시공시 위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예요. 시공시 위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안 갈 겁니까? 치고 온 사람들이 맞습니까? 에? 시공시 제일 유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얘가 거동이 잘 되게 해줘야 되겠죠. 거동이 잘 되는 게 제1의 핵심이에요. 그럼 거동을 방해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시공시 유의사항이 돼요. 거동을 방해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거동을 방해하는 게 첫 번째, 얘의 수평도예요. 얘의 수평도.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치를 했다. 그럼 얘 안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다웰바 자체의 수평도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동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거동을 방해하는 게, 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들이 뭡니까? 얘가 바라는 거예요. 바. 그건 뭡니까? 얘가 녹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녹 쓰는 게 문제더라. 첫 번째, 녹이 잘 쓰는 부분은 뭐냐면, 타설을 하면서 캡이라는 걸 씌워놓기 때문에 이 내부에 수분이 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에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녹이 안 쓸게. 방청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방청 처리를 주로 뭘 씁니까? 방청 페인트 바르죠. 그냥 방청 페인트를 쳐발라주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유의해야 돼요? 해놓고도 얘가 시공해놓고도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공할 때 뭘 유의해야 되겠어요? 물이 들어가면 부식의 3요소가 뭐예요? 부식의 3요소가 까먹었습니까? 물 또 공기입니까? 그렇죠. 그거죠. 산소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해지죠. 이 중에서 이제 물을 막아주잖아요. 공기는 못 막겠고, 물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링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링을.
실링 처리가 잘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실링 처리가. 물이 들어간 걸 다 막아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그겁니다. 시공시 유의사항이 된 거예요. 왜? 얘는 거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평 변이에 대해서 움직이는 걸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얘 목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타이바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안 움직이면 타이바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다웰바가 아니고 타이바가 되죠. 그래서 얘 비교할 때의 대상은 뭐냐면 다웰바하고 타이바를 항상 같이 비교를 해줘요. 비교도. 그죠? 타이바는 고정 형태고, 그죠? 그 다음에 다웰바 같은 경우는 정해진 방향으로는 거동의 수축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웰바더라. 그래서 시공시 유의사항을 밑에 보시게 되면 밑에 그림은 보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한 개 빠진 거는 뭐냐면 여기는 꺼내기로 묶어놨죠. 여기 꺼내기로 묶어놓은 데가 1차 타설 구간이라 적혀있네요. 그죠? 그 이쪽에 캡 씌워놓은 부분에는 얘 가만히 놔두면 얘가 이게 뭐 슈퍼맨도 아니고 혼자 서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해줍니까? 밑에 받치죠. 딱 받쳐주더라. 그게 없죠. 여기서는 그거는 빠졌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시공시 유의사항 보시면 바의 2분의 1은 반드시 콘크리트와 격리를 시키고 집안 다짐도를 확인하고 바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신축 방향과 평행하게 다율바를 배치하고, 이게 중요하죠. 신축 방향과 평행하게 다율바를 배치한다. 그 다음에 녹도는 이물질이 부착된 철근은 사용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PVC 캡 주위에는 철근에는 방청 페인트를 도파하더라.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다웰바였습니다. 그죠? 다웰바를 그냥 한글로 하면 뭡니까? 다웰바가 연결철근이죠. 연결철근이죠. 연결철근. 그러니까 연결철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연결철근인 비스무리하게 시험 나온 게 가외철근이라는 게 있죠. 가외철근. 그죠? 뭐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치마균열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지겹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지겹습니다.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이제, 치마균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영동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 그림은 몇 번 그렸죠? 우리가. 동그라미 2개 그린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2개 그리고 한 개는 뭐가 됩니까? 철근이 되고, 한 개는 뭐가 되더라? 배관이 되더라. 그죠? 그 밑에 생기는 것들이 뭐가 생기더라? 기막이나 수막이 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균열이 생기게 되네요. 그죠? 여기에서도. 단면적인 차가 클 때, 타설량 자체의 차이가 있을 때, 그때, 그죠? 치마균열이라는 거는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단면적이 클 때는, 침강 속도라고 하죠. 우리가 책에 있는 영동 속도라고 적혀 있는 거, 영동 현상이라고 적혀있죠. 침강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 때문에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짐 불량이죠. 다짐 불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짐 불량. 그래서 다짐에 대한 것들이 항상 주력으로, 대책으로 서야 되죠. 이거는. 자, 특징 보시게 되면 타설로 1에서 3시간 정도에서 발생하게 되고, 균열의 깊이, 그 다음에 철근 상부의 경우는 철근까지 발생하게 되더라. 위에 그림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그죠? 철근까지 쭉 내려가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이 기포라는 게 올라가면서 얘가 이 공간만큼 최적만큼 내려앉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근까지는 무조건 생기겠죠.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배관, 수막, 나머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원인하고 대책대가 있습니다. 원인, 철근 하부에 기막하고 공기막하고 수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 수량 가다시, 단위 수량이 뭐가 됩니까? 수막이 되겠죠. 결국은. 그죠? 그 다음에 타설 단면 정리, 타설량의 차이가 있을 때, 피복 두께 부족 시, 다짐 불량 시에, 그 다음에 물결합집이 가다시, 수미성이 높은 거푸집을 적용하고 봉다짐, 거푸집 다짐이 진동 다짐을 실시하고 배합시 물결합 제비를 저감하고 고나제를 사용하여 단위 수량을 저감하고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고 재진동 다짐을 실시하게 되고 타설 속도를 조절하고 1회 타설 높이를 낮게 한다라는 거. 여기서 전체 답에서의 대책에서의 5할 이상은 뭡니까? 다짐이죠. 다짐. 제일 중요한 건 다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짐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 대책입니다. 타설 속도 조절하고 1회 타설 높이를 낮게 하는 겁니다. 1회 타설 높이를 낮게 하더라. 그래서 보통 얼마? 타설 높이는 얼마로 합니까? 얼마? 우리가 아는 타설 높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얼마입니까? 그렇죠. 0.3이죠. 0.3 이하로 하더라. 그래서 뭘 하더라? CFT 할 때도 0.3.
그죠? 전부 다 0.3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문제 7번입니다. TS 볼트입니다. TS 볼트. 자, TS 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쓰는 고력 볼트의 거의 90% 이상은 TS 볼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TS 볼트 자체는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토크 쉐어 볼트입니다. 볼트의 축부 선단의 핀테일 일정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핀테일의 파단, 볼트의 체경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볼트로 토크 컨트롤 볼트, TC 볼트라고도 하더라라는 거 있습니다. 자, 밑에 TS의 시공 상세도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조음시 유의사항 보시게 되면 핀테일 부분의 절단 여부, 그 다음에 볼트의 헛도름 여부, 축회전이죠. 그 다음에 전용 조인기의 작동 유무, 그 다음에 절단된 볼트 끝의 여장. 이 쪼고 난 다음에 항상 모든 예전에 유인물에 보면 거기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조인검사, 나사사는 이래서 6 이내로 한다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6개 확보 여부더라라는 거.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2단으로 쪼게 될 때도 2단, 그러니까 너트 2개를 사용해서 쪼게 될 때도 그때도 여장의 높이는 1에서 6개 이상은 확보해 줘야 돼요. 항상. 자, 그 다음에 너트의 적정 회전량 확보를 여부를 하더라. 너트의 적정 회전량. 이런 게 제일 싫다했죠. 그죠? 요따구로 적으면 안 된댔죠. 적정 이런 거 적으면 절대 안 된댔죠. 그죠? 우리는 알고 있죠. 적정이 얼마입니까? 그죠? 12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는 걸 적어야 돼요. 적정이라는 단어를 적는 게 아니고 이걸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임 순서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문제 7번에 5번. 그죠? 감히 한번 이야기해보면 다음 시험 대비해서 축회전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축회전이라는 거 별도로 알아두십시오. 이 자체 기출문제인 건 아시죠? 축회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 TS용 전용 전동 렌치 사용 시에 볼트의 머리가 철골면의 마찰력이 너트 쪽보다 작게 되는 경우와 외측 소켓이 불순물과의 접촉에 의해서 회전하지 않는 경우 내측 소켓만 돌게 되는 현상. 축회전의 발생 시에는 정상각의 10에서 20%의 조입값이 감소하더라 했죠. 그 밑에 그림 있죠? 그림. 그 그림 좀 외워두세요. 맨날 같은 그림 그리지 말고 금맥인 같은 거 그릴 때 그거 고민했어요. 선생님들 하도 금맥인 그리면 이것만 그리길래 자꾸 이것만 그리길래 이거 여기서 이렇게 그려줬고 여기서 이쪽으로만 기울어져요. 이쪽으로도 안 기울어지고 항상 이쪽이죠. 오른쪽으로만 기울어져요. 그죠? 항상. 그래서 딴 거 찾아왔어요. 이거 그리지 말라고. 정상값이 있죠. 정상값. 정상값을 그리세요. 정상값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기 힘듭니까? 쉬워요. 아주 아름답죠. 그죠? 그렇게 그리세요. 그 있는 대로 그리세요. 이게 훨씬 더 이쁩니다. 그죠? 자,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 그럼 이게 있죠. 보세요. 요거 두 개가 여기는 요대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된 걸까요? 그냥 질문인데,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여긴 여기 이렇게 돼가요. 네? 이것도 축회전일까요? 지금 축회전하고 그림이 다르잖아, 이거하고. 이거는 뭐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원래 정상회전 보세요. 정상회전은 얘는 여기에 있어야 되죠, 얘는. 너트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트 회전법이에요. 너트만 돌아가기 때문에 너트 회전법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가? 근데 볼트도 돌아갔네. 그럼 너트 볼트 회전법?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게 또 하자예요.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동시회전이라고 불러요. 동시회전. 이걸 동시회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볼트 조임에서의 하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축회전이고요. 두 번째 게 동시회전이에요. 동시회전. 이게 왜 시험에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동시회전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냥 짝대기 그림 위치만 달라지죠. 계속. 그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메탈 터치죠. 이거 안 쓴다 했죠? 그래도 시험은 정말 잘 나오죠. 그죠? 진짜 신기록입니다. 시공기술사 용어 문제 중에 얘보다 많이 나온 문제는 이제는 없습니다. 1등입니다. 1등으로 등극하셨어요. 이번에 의해서 이제 1등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분께서. 그죠? 자, 그래서 메탈 터치랑 강제와 강제의 접합면을 빈틈없이 밀착시켜서, 그죠? 힘 모멘트의 50%를 전달시키는, 압축력과 힘 모멘트의 50%를
전달시키는 그 줄 거세요. 직접 이음 방식입니다. 직접 이음 방식이에요. 그 터치라는 게 밀착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접 이음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직접 이음 방식으로 밀 피니시 조인트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밀 피니시 조인트. 자, 그 다음에 메탈 터치의 개념대가 있죠. 메탈 터치의 밑에 개념, 이건 다 아실 거고. 메탈 터치 그릴 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메탈 터치라는 부재는 수직 압축 부재에만 적용하죠. 그러니까 이 부재 자체를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려 했습니까? 눕히면 안 돼요. 세워요. 무조건 세워져 있으니까. 그죠? 세워져. 1000분의 1.5, 만분의 15, 뭐 이렇게 하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전단력 같은 경우에는 이 힘에 작용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댔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해야죠. 요렇게 길게 했을 때 압축력이 있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전단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는 회전력이라는 모멘트가 있죠. 그러니까 모멘트하고, 그죠? 뭡니까? 모멘트하고 압축력 같은 경우 50%, 전단력은 몇 퍼센트? 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력은 누가 받아줘야 된다? 용접이라든지 볼트가 받아준다. 근데 용접은 할 수가 없댔죠. 왜? 열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용접을 해버리면 얘 자체가 아무리 잘 깎아놔도 열을 가하는 순간 휘어지기 시작해요. 미세하게 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은 사용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용접은 안 그렸죠. 그죠? 자, 면 가공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000분의 15 이내 해야 되고, 베이싱 머신에 절삭 가공기를 사용하고, 상하 부재가 밀착되도록 정밀 가공하게 되고요. 접합면의 정밀도를 미 측정 후에 접합하게 되고, 부족 시 재가공 실시하게 되고, 응력 집중 현상고, 불연성 면 이음에다가 유의해야 된다. 밑에 특징,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 문제 9번입니다. BIM의 LOD입니다. LOD. 저도 이건 처음 봤습니다. LOD라는 거를 처음 봤어요. 이번에 시험 이거 보면서 저도 공부를 했네요. 덕분에. LOD라는 걸 했습니다. 자,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입니다. BIM의 구현 시 형상과 속성의 정보가 연계되어 어느 정도의 모델이 상세하게 표현되고, 여기까지 딱 슬러시 끄시고, 표현되고까지 이렇게 슬러시를 딱 끄시고, 슬러시 끄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를 구현 수준에 맞추어 표현하는 BIM의 상세 수준이다 돼가 있죠. 자, 그 상세하게 표현되고까지가 이렇게 정의가 표현되는 것이다라고 딱 정의가 내려지게 되면 그걸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가 디테일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개발 수준이죠.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죠. 내가 발주처에 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BIM을 구현해 주느냐가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면 이렇게 돼가 있을 겁니다.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는 미국 거고, 그죠? 레벨 오브 디테일은 뭐 영국 건가? 뭐 이렇게 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죠? 나라 이름 나오면 별로 안 좋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LOD의 목적 보시게 되면, BIM 표시에 명확한 이해가 있고요. 시공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고, 설계, 진도 관리, 상세 표현, 그 다음에 계약과 계획 수립 시 기준을 제공하게 되더라. 이 문제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인 정의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저 대제목 3번의 LOD의 종류, 저 정도만 구사할 수 있다면, 이 점수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죠? 이게 가장 객관적으로 매길 수 있는 게 1번과 3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이만큼까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볼륨의 형상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빈약해집니다. 계략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뭔가 되더라? 정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왔죠? 지금 BIM에 대해서 나온 애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애들이. 개방용 BIM에 대해서 나왔고요. IFC에 대해서 물어봐 줬고요. OD BI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얘까지 나왔습니다. 얘들이, 선생님들이 이것들을 다 모아 놓으셔야 돼요. 저축하듯이 다 모아 놔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써야 됩니까? 언젠가 한번 서술로 BIM에 대해서 다시 묻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는 날이 올 겁니다. 다 써야 돼요. 이 단어들을 다 구사하셔야 돼요. 전부 다가. 잊으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게 시험에, 아이고, 이런 거 또 나오겠어?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안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 합격할 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이 문제 나오겠습니까? 이거 미치지 않고서 이런 건 못 냈네요. 또, 이거, 그죠? 그러나 이제 이게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기출문제화 됐고, 이거를 다음
내시는 분들은 인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다음 서술로 낼 때 분명히 BIM은 서술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쓰셔야 돼요. 요 단어들 다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알지 말고, 그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적어도 종류 정도, 저 정도 이름은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 쓰기는 좀 힘들죠. 자, 문제 10번입니다. 백머신.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층간소음 공부하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까지 공부 안 했으면, 그죠? 정말 공부 더럽게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죠? 자, 백머신은 국내 표준, 그게 줄 것이고, 국내 표준 중량 충격원이에요. 그죠?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의 진동에 의한 중량 충격음을 발생시키는 충격 장치이다. 됐죠? 저번에 한번 이거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렸죠. ISO 기준에 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5세에서 6세의 어린이가 소파에서 점프하는 소리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건 뭐라 했습니까? 경량은 뭐라고 했습니까? 20대 아가씨가 하이힐 신고 대리석 바닥을 뛰어가는 소리라고 했죠. 그게 뭐다? 경량 충격음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비의 상태도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어를 가지고 로드에 실은 타이어를 가지고 때리죠. 그죠?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장비에서 그릴 때 제일 핵심 뭐냐면 전부 다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죠. 타이어 생각하죠. 타이어에 엄청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금도 막 치죠.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내보고 그리라고 했으면. 여기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걸 딱 때려보면 요걸 때리죠. 빡 때리게 되면 얘가 때리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본체가 팍 들려요. 이 충격 때문에. 본체 충격음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바퀴 밑에 고무판을 이렇게 내놨어요. 고무판이 대저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고무판이 더 중요해요. 고무판이. 이 불필요한 음이 안 내려가게 해주는 게 사실은 고무판인데, 그래서 내가 고무판 엄청 신경 써서 그렸는데, 거기 그림에 고무판 엄청 세밀하게 그렸네. 모르겠지만 선을 3개나 썼습니다. 그죠? 고무판이 들어라는 겁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 때리더라라는 겁니다. 측정 방법 보시면 표준 경량 충격음의 방법하고 표준 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것들 이제 읽어보면 되실 거고요. 그 밑에 층간소음 충격원의 종류에서 경량 충격음하고 중량 충격음에 대해서 나눠서 해놨습니다. 답은 이렇게 쓰시면 시험 떨어집니다. 지금 이 답처럼 쓰시는 거는 시험 떨어진다라고 줄 선 겁니다. 그리고 쓸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이거는 선생님들 공부하라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문제는 뭐에 대한 겁니까? 백머신이에요. 백머신. 백머신의 핵심은 뭡니까? 중량 충격원이에요. 중량 충격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대제목 3번은 뭐에 대해서 써야 되냐면 중량 충격음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 충격원을 위에 수신 때리는 데가 있고 송신하는 데가 있겠죠. 위에서 타이어를 때리게 되겠죠. 그럼 이 타이어 때리는 위치가 이 전체 면적에서 어디에 위치에 존재해야 되는가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오로지 뭐에 의해서 적어야 돼요? 전부 다 중량 충격음에 대해서 적으셔야 돼요.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건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지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대제목 4번은 이렇게 적으면 돼요. 대제목 4번은 괜찮아요. 왜? 엑스트라니까. 요거는 해도 돼요. 근데 3번만큼은 뭐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중량 충격음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답을 쓰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못 적어요. 시간 내에.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BOT하고 BTL입니다. 야, 그죠? 기가 막히죠? 시험 문제가. 이런 거 공부를, SOC가 저번에 수업할 때 이야기했죠? 활성화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토목만 활성화시키더라. 그랬죠? 건축에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왔죠? 그죠? 진짜 기분 나빠요. 개인적으로 엄청 기분 나쁜 문제.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 2개를 비교했더라는 거야. 이것 2개를 이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비교를 했어요. 그죠? 이것 2개를 비교했다. 이것 2개를 비교할 때의 핵심은 뭐냐면 O와 L이라는 거예요. 수익을 어떻게 발생시키냐의 차이가 가장 핵심 차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로 바뀌었네. 이거로 바뀌었네. 얘와 얘를 비교하라네. 이것 2개의 핵심은 뭘까요? 이것 2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차이가 뭐겠습니까? 요거는 핵심이 2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얘하고 똑같아요.
수익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요? 투자비의 회수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BOT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독립채산형이라고 했죠. 내가 벌어서 내가 걸들이고 난 다음 내가 수익이 발생하면 니한테 주고 말이야. 그죠? BTL은 뭡니까? 내 지어서 니 줄 테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니 나한테 임대료 주라. 그거죠. 그 방식이죠. 그죠? 근데 얘의 초점은 뭐냐면 한계는 뭐냐면 한계 관점을 투자비 회수 방식이 첫 번째를 잡아야 되고요. 비교의 대상의 첫 번째 투자비 회수 방식입니다. 그게 뭡니까? 독립채산형하고 얘는 뭐예요? 서비스 구매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독립채산,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예전에 독립채산형과 서비스 구매형이 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트랜스퍼의 시기입니다. 트랜스퍼의 시기예요. 트랜스퍼를 언제 해주냐. 트랜스퍼. BOT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합니까? 수익이, 투자 수익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 트랜스퍼를 해주게 되고, 그죠? BT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먼저 트랜스퍼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퍼의 시기하고 투자비 회수 방식이 요 두 개가 핵심 비교 사항이 돼요. 이 두 개가. 근데 항상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돈이에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1번으로 올라가줘야 된다? 투자비 회수 방식이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비 회수 방식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땀 만든다고 그냥 갖다 끼워 놓은 겁니다. 이거 자체가. 자, 대가 있더라. 그래서 문제 11번은 지금 문제 형태가 뭡니까? 비교의 문제죠. 맞습니까? 그래서 대지목을 몇 개로 가져갔어요? 두 개로 끊어서 전체 비교로 가는 거죠. 그림도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표 안에 들어갔죠. 그죠? 우리 보통 책에 보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림이 2번으로 했죠. 개념도 해가지고 2번에 아마 그림이 딱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했던 그 방식으로 답을 작성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게 되면 지능형 건축물 IB입니다. 지능형 건축물이란 건축환경 및 설비 정보통신의 주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좋은 말도 쭉 적혔어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IB라는 개념 자체는 지금의 IB는 여기 이제 지능형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쭉 적어놨습니다. 그죠? 쭉 적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IB에서 제일 중요한 게 IB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나오는 건물들의 제일 중요한 건 전부 다 뭐겠습니까? 건물에서 이야기하는 거네. 전기예요, 전기.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고요. 전기를 조금 크게 말해서 전기에 대한 관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에너지라는 단어를 써요.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술이 뭡니까? BEMS죠. BEMS. BEMS더라니까. 이 에너지죠. 그 다음에 건물을 관리하는 기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기술을 FMS라고 하죠. Facility Management System이라고 부르죠. FMS. BEMS와 FMS의 통합이야. 이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IB 건물이에요. IB입니다. IB 건물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한 개만 더 붙으면 완전 금상첨화죠.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 바로 자동 제어죠. 자동 제어 기술이죠. 얘만 결합하게 되면 끝이죠. 뭐 더 이상이 없죠. 그죠? 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IB입니다. IB.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건물 환경, 설비, 정보통신, 주요 시스템 유기적으로 통합,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건축물이더라라는 겁니다. 지능형이에요. 지능형. 그래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어하더라. 머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가 제어할 수 있는 머리가 있더라. 그럼 뭘 제어하더라? 에너지를 제어하게 되고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더라? 에너지를 관리하는 게 우리는 BEMS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을 제어하는 게 FMS더라.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움직이도록 제어해주는 건물을 우리는 지능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책에도 있는 내용이고 뭐 별다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답을 작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냥 합격할 만한 점수는 만들 수 있는 답이에요.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지금 뭘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장담컨대 선생님들의 8할 이상은 합격 점수가 나올 겁니다. 합격 점수가 나올 거예요. 지능형 건축물 하면서 건물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말을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점수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냥
주는 문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문제 13번. 환경관리비입니다. 요 문제는 어렵죠. 요런 문제 선택하기가 진짜 어렵죠. 그죠? 요거 뭐가 이상하게 대단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환경관리 비용이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시에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의 오염의 방지 등의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이더라. 환경관리 비용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환경보전비가 있고요. 폐기물 처리비, 재활용비, 이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 두 개 단어가. 이 두 개만 1번, 2번 정도만 적을 수 있으면 점수는 6점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구사할 수 있으면. 밑에 것은 뭐 대충 적더라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이런 거는 뭐 대충 아무나 다 적어주실 것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뒤에 개선 방안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그죠? 안이라는 단어를 붙였더라. 그냥 생각을 적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번 정도만 구사할 수 있으면 점수는 무조건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요거 선택하신 분 있나요? 요거? 혹시 적으신 분? 적으신 분? 적었는데 안 적었다고 손들 안 들지 마시고. 적으신 분? 적으셨네, 저게. 그래. 적었네. 안 적었습니까?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안 적었을 줄 알았어요. 이게 적기가 어렵죠.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딱 찍어놓고 쓸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 8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공부를 많이 해봐야 딱 이 점수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전체 13문제 중에 5에서 6문제는 선택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런 거, 환경관리비 이런 거 나오면 알기는 압니다만 적을 수가 없어요. 점수를 받는 답으로 적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1교시 점수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어 줄 겁니다. 그죠? 제발 잘 돼야 될 텐데. 그죠? 1교시하고 4교시하고 같이 매길 텐데. 잘 나와야 할 텐데. 그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죠? 그러나 다 안타까우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 2교시 보시도록 하죠. 자,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모든 회차에 기출문제가 4개 이상 나왔어요. 4개 이상입니다. 3교시는 5개 나왔고 2교시와 4교시는 4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보고 쉽다라고 생각 안 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분명히 쉬워요. 분명히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거하고 쓰는 건 좀 다르죠. 그죠? 아마 이거 아는데도 안 써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쓰는 연습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쓰는 연습 해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1번 보시죠. 타워 크레인 주요 구성 요소하고 제 유형, 그죠? 제 원인하고 안전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 몇 개 물었습니까? 4개 물었죠. 이렇게 4개 정도 물으면 엑스트라 쓸 여력이 없어요. 묻는 것만 쓰기에도 바빠요. 개요 쓰고 결론 쓰고 묻는 말 쓰면 끝이에요. 그죠? 구성 요소 써라. 구성 요소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타워 크레인 정의를 선생님들이 적을 수 아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있죠. 트롤리, 마스트, 그죠? 선회장치, 베이스, 뭐 이런 거 있고, 밸런싱 웨이트. 이 문제 보면서 사실 엄청 좌절했습니다. 과연 이거를 그림을 안 그리고 이거 쓸 수 있을까? 이 구성 요소를 이렇게 표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면서, 그림 그리지 말랬는데, 그 생각했습니다. 그림 그리지 말랬는데, 이 그림을 묻네, 이게. 구성 요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구성 요소, 그거 있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유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 다 적으시면 되죠. 그죠? 추락 비전 붕충 감화입니다. 추락 비전 붕충 감화. 알고 계시죠? 추락 비전 붕충 감화.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뭐겠습니까? 추락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추락이라고 적혀 있지만 제 유형에 이거 사실은 틀렸죠. 추락은 어떨 때 일어나겠습니까? 그 타워 크레인 아저씨 오르내리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 외에는 일어나지가 않죠. 추락이라는 건 사람이 떨어져야 하니까. 근데 여기 이 답처럼 위에 적으면 돼요,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조의 지름길이에요. 이거 적었다가는. 그죠? 그럼 이건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추락 적어놓고 뭐라 적어야 됩니까?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운전사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이렇게 적어요. 예? 이런 건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타워 크레인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하고는 낙하입니다. 낙하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뭐 맨날 뉴스에 접하는 게 전도지만 전도는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타워 크레인 아저씨도 죽기 때문에
그 아저씨 운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물건이 떨어지는 낙하 사고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낙하 같은 거 올릴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도 있고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붕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선택해서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거. 그 7번 보시면 전류 접촉 있죠.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리프트카라든지 호이스트라든 애들은 전부 다 뭘 쓴다 했습니까? 대전류를 사용한다 했죠. 단독선인 대전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것들 위로 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제 요인은 인적 요인, 물적 요인, 작업 방법에 대한 거 적혀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는 지금 이거는 선생님들 구분하라고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은 거고 선생님들 시험장에서 답 적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적는 건 좋지 않습니다. 따로 묻지 않으면 이렇게 적는 거 아니에요. 중제목 구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안전관리자 미배치 교육, 그 다음에 경험 미숙자 작업 투입, 안전보호구 미차용, 자재 고정 및 방법 불량, 장비 점검 불량, 장비 용량 추가 적재, 크레인 안전장치 고장, 작업 안전 수직 미비, 악천후 작업 실시.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아이템이 9개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9개 구사했으면 시험 떨어졌다 보시면 딱 맞아요. 9개 구사하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답을 9개 적었으면 시험 떨어진 거 딱 맞아요.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절대로 답안 구성이 안 돼요. 그럼 넘어갔거나 오버해서 넘은 거예요. 절대로 9개까지 구사해가지고 답이 안 돼요. 보통 지금 이렇게 4개를 묻게 되면 선생님 아이템이 몇 개냐면 4개 정도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적을 때는 뭐냐면 핵심을 잡았을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을. 진짜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했죠. 이걸 써야 되는데 제 유형 물었는데 거기다 추락 적고 이딴 거지 같은 짓 하면 어떻게 돼요? 끝인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 원인이라는 거 보셔야 되고 지금 제 원인은 뭐겠습니까? 지금 제 원인은 뭐겠어요? 지금 119회 때 제 원인의 1번은 누구겠습니까? 뭘 적어줘야 되겠어요? 지금 뭐 전부 다 원인 맞겠죠? 근데 지금 말이에요. 이 119회 때 뭐 적어줘야 돼요? 자재에 대한 검사예요. 자재 검사 미비예요. 자재에 대한 검사 미비예요. 부품이나 자재 검사 미비가 그죠. 그래서 그게 강화됐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거로 나가줘야 되겠죠. 그 외에는 그냥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회 때 원하는 걸 적어줘야 돼요. 나중에 120회 되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이에 뭔가 사건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리고 뭔가 법이 바뀔 줄 몰라요. 또 그죠. 그러면 걔가 뭘 바뀌는가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야. 그걸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책에 있는 건 있다고요. 그냥 그 순서대로 한번 적어봐요. 몇 점 나오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 왜 모든 문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왜 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죠? 자, 다음에 안전대책이더라. 조립시 안전대책 있고, 그죠? 그게 기초의 앵커 설치, 낙뢰에 대한 거, 지지용 와이프의 각도,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의 상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판도의 부착물 설치 금지 기후 조건을 검토한다. 사전 준비 사항, 작업 배치 순서 준수, 반출 차량 운행료 확보, 안전교육 철저대가 있죠. 여기는 선생님들 지금 이게 적어놓은 답은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의 수준입니다. 지금 이 답 자체가 이런 내용들을 적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지 이게 답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건 모범 답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정답 아니에요. 정답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읽으면서도 이 답은 틀렸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읽으면서도. 아까 하면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틀렸냐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죠? 뭘 생각해야 돼요? 답을 쓸 때는. 앞으로도 시험장 가면 뭘 집중해야 되냐면 대화가 돼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대화가 돼요. 시험지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야 돼요. 야, 너 안전대책이 뭐니? 라고 물었는데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거기 보시면 해체시 안전대책 2번 보세요. 그럼 뭐라 적혀있어요? 사전 준비 사항이라고 적혀있죠. 맞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뭐예요? 안전대책이죠. 묻는 말이. 맞죠? 그럼 이렇게 물었죠. 출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한테. 야, 안전대책이 뭐야?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새끼가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되면 안 돼요. 이 시험지는 출제자하고 나의 대화예요.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햇놈처럼 해야 돼요. 햇놈처럼. 저희도 몇 번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햇놈처럼.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짧게 적기 위해서 쉽게 적기 위해서 적죠. 그죠? 그 쉽게 적으면 뭐가 돼요? 선생님 몸이 편해요. 몸이 편하면 무조건 다 틀렸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몸이 편하면 그죠? 이 내시는 분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적어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 선택했을 것 같고 이거 안 선택한 사람 없을 것 같고요. 문제 2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 도료의 구성 요소하고 도장공사의 결함, 종류별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자, 밑에 그 도장 결함의 종류별 원인은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류별 원인이니까 뒤에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박스떼기에 쓰나미가 나오죠. 박스떼기에 쓰나미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왜? 질문 자체가 이러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뒤에 우리가 장판지로 암기했던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걸 겁니다. 그죠? 다르죠? 우리가 외운 거하고 다르죠? 근데 꼭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뭡니까? 논문 보고 들고 뺏긴 거고요. 그죠? 논문 보고 새로 만든 것이고,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그것도 정답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정답은 별거 아닙니다. 얼마나 엔지니어틱하게 적어주는 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게 그게 그럼 내가 이거 안 적었는데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걸 안 적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료의 구성 요소가 이게 지금 이 답에서의 관건인데 도료의 구성 요소는 예전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 그림이냐면 예전에 전색지에 있어요. 전색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표가 전색제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이제 전색제에 나왔을 때 도료라는 거는 안료하고 전석제로 구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색제라고 하는 게 중합체가 있고 거기 무슨 용제 있고 첨가제에 대해서 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그냥 그대로 해놨다. 과연 이걸 그때 나왔던 그 시험 문제를 지금까지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실까라는 거죠. 그죠? 지금의 시험 문제는 용어하고 서술의 문제를 조합해서 냅니다. 조합해서 잘 나와요.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용어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모든 문제가 사실 용어에서 출발되는 것이고 이 서술로 나오는 문제는 기본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선생님들한테 그 숙제로 나눠줬던 데 안에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별자가 붙었을 때 문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별자가 됐을 때, 별이 없을 때 결함의 원인과 종류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써라와 결함의 종류별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쓰라는 완전 답이 다른 거예요. 완전 답이 다르더라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서 써줄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문제 3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의 용접 변형입니다. 용접 변형의 원인이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이 똑같은 문제가. 그죠? 이거는 예상 문제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18년도 중반기 때 나왔죠. 그죠? 똑같아요. 1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와놓으니까 그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붙였어요. 여기도. 그냥 똑같이 붙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공부를 이게 이제 허를 찌르는 거죠. 공부를 좀 안 하는 문제. 요런 거 내는 거죠. 그죠? 용접 변형. 그죠? 용접에 대해서 내온 고락 볼트나 용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용접에서도 이걸 낼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정말. 요런 문제는 별로더라라는 거. 또 낸 걸 또 내다니. 그죠? 그래도 문제 자체는 기본 문제입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공해의 종류하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 공해의 종류, 방지 대책이네요. 문제가, 그죠? 건설 공해의 종류라고 했으니까 뭘 적어줘야 됩니까? 종류라고 했으니까 뭐 적어줘야 돼요? 뭘 적어줘야 돼요? 명사로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제가 뭐예요? 공사 현장이라고 했죠? 공사 현장이네요. 그럼 이건 다른 말은 뭐예요? 공사 중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 현장. 그리고 공사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적어줘야 된다. 공사 현장에서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뭡니까? 공사 중이라고 보시고 풀어주시는 게 가장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공 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죠? 공사 중과 중공 후로 나눠놨죠. 답 자체가 두 개로 나누어서 적고,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지 대책 한번 보시죠. 방지 대책. 자, 방지 대책. 자, 지금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이제 이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제 딱 들어가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험 문제 할 때 1번 건설 공해는 뭘까요? 선생님, 건설공해 1번, 이거 다 적었을 것이고, 1번을 뭘로 잡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건축시공기술사를 쳤다면 나는
미세먼지입니다. 나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잡고 썼을 거야. 미세먼지를. 왜냐면 가장 정부가 사랑하니까. 지금 사랑해주고 있으니까. 미세먼지를. 그죠? 미세먼지에 살을 걸고 있으니까. 그죠? 미세먼지를 적어주는 게 사실은 답의 흐름상. 그러면 미세먼지를 뒤에 적으면 안 됩니까? 돼요.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항상 위로 올라가줘야 되죠. 그죠? 먼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적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엑스트라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한 개, 제일 중요한 엑스트라가 사실은 없죠. 이 답에. 엑스트라는 뭐 적어야 됩니까? 이 문제에서. 뭐 적어야 돼요? 선생님? 엑스트라. 뭐 적을 거예요? 뭐 적으셔야 돼요? 여기에 도대체? 이걸 자연스럽게 만들어 이 답을 공부했놈처럼 보여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엑스트라가. 자, 이미 두 개는 정해졌어. 종류는 정해졌고 방지대책 적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요 있을 거야. 결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적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뭐 적어줘야 돼? 엑스트라를.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원인입니다. 문제점이나 원인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위치는 어디가 되겠어요? 3번에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3번으로 들어가려면 2번에는 뭐가 있어야 돼? 분명히 전반부에 도해가 떨어져야 돼요. 도해가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첫 페이지에 종류부터 개요 딱 적고, 그죠? 개요 적었으면 11줄에서 10줄에서 9에서 10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러면 가운데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번 대제목 들어가기 시작하죠? 엑스트라 적겠죠? 그림이 안 생겨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림이 안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깔고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 있죠. 대책들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야 돼요. 그게 방진막이고 무식이고 쫙 그리기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 표라도 뭔가가 쫙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적힌 것처럼 이거 그림 하나도 없죠. 넘겨보면 하나도 없죠. 앞쪽에 엑스트라 쓸데없는 거 적어가지고. 그죠? 그림이 하나도 없죠. 옆답으로 쓰면 점수는 나오겠지만 답안이 굉장히 밋밋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에 대한 도해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방지대책 보시면, 그래서 미세먼지 생각하고, 그죠? 밑에 적은 게 뭡니까? 방지대책의 첫 번째가 살수시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방진벽이나 이런 단어를 썼죠. 방진벽. 그 진이 뭡니까? 방진이. 진동의 진짜가 아니죠. 그 진은 분진 막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진벽 이야기 하더라. 그 3m 이야기했었죠. 3m. 방진벽은 3m. 방진벽은 무조건 3m고, 소음은 어떨 때 3m? 소음은 어떨 때, 소음 방지벽은 어떨 때 3m입니까? 주거 지역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상가나 건물이 얼마 이내에 있을 때? 얼마? 50m. 그렇죠. 50m입니다. 그렇죠. 합격. 합격이다. 네. 왜 자꾸 여기 앉아있어요? 학교가 나가셔야지. 빨리. 네? 학교가 나가실 겁니다. 아무튼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인 높이 1.8m. 다 이야기했었죠?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분별 해체 있죠? 분별 해체 그림 있죠? 그 그림 어떻게 그린다 했습니까? 분별 해체 그림. 3요소 나오면 그림이죠. 그죠? 3요소 나오면 그림 형태만 잘 봐놓으세요. 그림 형태만.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밑에 시스템 포집 있는 거 드롭 헤드 패널 다시 그린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박리제의 종류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쓰시오. 되겠습니다. 박리제 종류 밑에 있죠.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리제 종류 이런 거. 이거는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씁니다. 절대 못 씁니다. 박리제. 잘 떨어지는 거, 잘 안 떨어지는 거, 뭐 점도 높은 거, 낮은 거 이따구로 썼다면 끝이죠. 게임 오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알면 쓰고 모르면 손 안 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명사로 떨어지는 애들은 내가 모르면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명사로 떨어지는 애들은 분명히 답은 3개는 넘죠. 5개 근처까지 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머릿속에 3개에서 그 종류가 3개에서 4개는 떠올라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면 점수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험장 가도 아이고 내 2개 안다. 2개 딱 적으면 2개 적으면 몇 점입니까? 불합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선택하면 안 되겠더라 라는 거. 자, 시공시 위상 보시게 되면 산성의 박리제 사용 시 감리자의 승인 후 적용하게 되고, 세로의 거푸집의 작업 시 박리제를 재도포해야 되고, 철근하고 매설제와의 접촉을 금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푸집 널 청소에 박리제를 도포하고 철근 작업 전에 실시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량을 조절하게 되더라. 박리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산작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마찰 계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얘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철근에 이렇게 닿이게 되면 얘 자체가 붙지 못하도록 합니다. 철근하고 붙지 못하도록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보시게 되면 철근의 위험의 종류죠. 기계적 위험의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모르긴 몰라도 엑스트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기계식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적겠죠. 그죠? 겹용각이 편나압 그죠? 그죠?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겹용각이 편나압그 그죠? 겹용각이 편나압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기계식입니다. 기계식이요. 한 번은 예상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기계식 정착이 나왔기 때문에 기계식이면 한번 준비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나왔네요. 그럼 다음에는 뭐 나오겠어요, 상에? 이제 다음에는 시험 문제 뭐 나올까요? 철근에 대해서. 이음 나왔고, 정착 나왔고, 이제 뭐 낼까요? 선생님 뭐 낼까요? 정착 나온 지가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정착 다시 나올 수는 없고, 그렇다면 나온 건 피복 두께밖에 없죠. 이제 피복 두께 나올 차례야. 그 다음에 피복 두께요. 이제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이놈 자식이 용어로 나올지 서술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일단 무조건 피복 두께. 또 피복 두께에 뭐 이렇게 내면 그것까지 모르죠. 그죠? 뭐라고 하면 또 모르죠. 그냥 피복 두께 해놓고 다 외워야 되죠. 저는 일찍 합격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기계식 이음의 품질 관리 방안입니다. 철근 배근도 처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항상 기계식 이음이라는 거 하는 거는 얘가 항상 뭡니까? 공장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요거 자체가 아니면 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까?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기계식 이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가 편나 앞근은 뭘 들고 있어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있으면 우리는 기계식 이음이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커플러죠. 커플러를 가지고 있다. 전부 다가 커플러. 그죠? 편치식도 가지고 있고 나사식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커플러라는 애를 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식 이음이더라. 자, 그래서 이 커플러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에 뭐가 필요합니까? 얘를 제작하려면 거의 기계가 제작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댔어요? 샵도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샵도하고 일치 여부를 보게 되더라. 그 다음에 접할면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접할면 자체의 평활도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음부의 설계 기준 그 강도, 항복 강도 준수가 되는지 봐야 되죠.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얼마입니까? 이음부의 항복 강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125죠. 125% 이상이 돼야 되죠. 125% 이상이 돼야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자리를 좀 바꿔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더 아름다울 수 있겠죠. 아이템하고 1번 자리를 바꾸는 게, 그죠? 이렇게 적어놨지만. 자, 그 다음에, 압축 이용 철근의 이음부는 600mm 이상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음부의 단면 결손을 방지하게 되고, 그라우팅 적용 시에 밀실 충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돼가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750 이상 벌려야 되는 거는 이음부입니다. 인장부입니다. 인장부는 750 이상 벌려줘야 되고, 압축부는 한 줄로 연결대가 100% 한 줄로 서도 돼요. 이을 때. 됩니다. 압축 부위에서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한 줄로 이렇게 기계식 철근을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철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가 있어요.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편체식으로 이렇게 다 달았어요. 슬립으로 한 줄로. 일렬 정도로 쫙 달아줬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복 두께하고 순간격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해버리면 피복 두께하고 순간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거. 자, 그 다음에 기계식 이음의 품질관리 시험 기준 있죠. 그건 한번 봐놓으시고 위치 외관검사, 인장 파괴검사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겠더라. 자, 그래서 2교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그죠? 쓸 수 있는 것들이 1번이라든지, 그죠?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정도 쓸 수가 있겠고, 2번을 선택을 못한다라고 하면 6번을 선택을 하겠죠. 5번은 아마 다 선택 안 했을 거예요. 5번 쓰신 분. 이건 방류회사 공장 직원이죠.
이거 쓸 수 있으면. 그죠? 박리제 파시는 분 회사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6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처음 출제됐어요. 그래도 낯설지가 않죠. 원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죠? 기본적인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입니다. 3교시 문제가 전체 서술형 문제 중에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제일 떨어집니다. 가장 쉬운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지하 구조물의 부상 요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써라 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요인이란 단어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팩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팩터. 그러니까 명사화 시켜야 되겠죠. 단어 자체를 명사화 시켜서 끊어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문제가 묻는 대로 쓴다면. 자, 그래서 아마 답들도 보시면, 지하 피압수, 지하 수위 변동이라 적는 건 조금 그렇고요. 그죠? 그래도 뭐 저렇게 적어도 큰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집안 여건, 건물의 자중, 외부 유입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냥 그런 개념으로 쓰시면 되겠고, 구조물의 위에 2번에 보시면, 메커니즘 있죠? 메커니즘 보시면 구조물 전면의 양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물의 자중보다 크게 되면 뜨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방지 대책. 내가 있죠. 부력의 앵커 사용한다. 내부 배수 처리, 외부 배수 처리, 내외부 배수 처리 방법이 있더라.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일이 있더라.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으세요. 이거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본다라는 전제 하에 일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안 보시겠지만, 그게 별도의 시험 문제였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불역 방지 공법에 대해서만 적어놓은 거예요. 묶어놔서 같이 적어놨어요. 불역 방지 공법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불역 방지 공법에 대하여 쓰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처럼 불역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개 대책으로 쓰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거 섞어서 쓰시면 되지만 공법을 쓰시오 했는데 자갈 채움으로 건축물의 자중을 증대한다.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돼요. 말을 바꿔서 쓰셔야 돼요. 공법처럼 화시켜서 쓰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뭐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게 없고요. 그죠? 이 문제를 원래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면 메커니즘이 있고 부상이라는 거는 뭡니까? 하자죠.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메커니즘, 문제점, 원인, 대책, 종류죠. 보수죠. 그죠? 보수라는 거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간다면 메커니즘을 쓰거나 뭘 쓸 수 있습니까? 문제점을 쓰거나 원인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뭘 선택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알고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들 중에서 제일 엔지니어틱한 거를 엑스트라로 집어넣어야 돼요. 각각의 위치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에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써도 답은 돼요. 아시겠죠? 뭘 썼는지 모르겠어. 보통 보면 문제점 쓰면 문제점을 구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답이 거지 같죠. 아마 대충 글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더라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죠? 이게 예전에 저 부상방지 대책이 이번에 면접에 물었죠. 면접 시험 문제였어요. 비가 와가지고 외부에 있는 물이 지하 구조물에 들어간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외부에 비가 오는데 땅속에 판 구조물에 물이 들어간다. 물이 근데 막을 수가 없어. 갑바 씌우고 이런 건 안 돼. 무조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면접에서 질문했어요. 뭐라고, 답이 뭐겠습니까? 양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배수 잘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양수 잘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뭐겠습니까? 슬라브. 구멍 뚫는다. 지금 골조 짓고 있는데 뚫을 구멍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물에 잠군다야. 물에 잠기게 한다. 정답은 물에 잠기게 해버린다. 그냥 물에 그냥 지 혼자 잠겨서 움직이지만 않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만. 그래도 움직이죠. 사실은 물에 잠기면 끝이죠. 게임은. 예? 잠기면 끝난 거예요. 그냥. 어차피 끝났지만 그래도 잠기고 저희도 보니까 어이구 재밌더만요. 잠기고 나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다음 문제 2번입니다. 시공부위별 건축공사에서 시공부위별 단열 공법과
단열재 선정,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시공 부위를 어떻게 쪼개느냐가 관건이고요. 시공 부위를, 아마 시공 부위를 그렇게 쪼개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단열, 외단열, 중단열로 쪼개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시공 부위라고 했을 때 그렇게 쪼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뭡니까? 저 이름 뭐지? 최상층? 뭐 최하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쪼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시공 부위별. 근데 일반적으로 나누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죠? 바닥, 벽, 지붕, 창으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벽체의 부위별 하게 되면, 벽체를 한다. 그 한 부재의 부위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내단열, 외단열, 중단열 이렇게 나가죠, 보통.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시공부에 대한 단열공법, 각각에 대한 그림이고요. 이건 뭐 책에도 다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단열재 구조에 의한 분류대가 있는데, 대제목 이번에 단열재 구조에 의한 분류라는 걸 적었지만, 사실은 이 엑스트라는 이 위치가 아니겠죠. 위치가 잘못됐죠. 위치 자체가. 그죠? 왜냐면 단열재라는 게 묻는 게 어딥니까? 뒤에죠. 두 번째 질문이죠. 질문 자체가 두 번째에서 떨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열재에 대한 엑스트라는 어디에 들어가줘야 돼요? 3번이나 4번 쪽에 3번이나 4번의 그 대제목 숫자가 되겠죠. 그죠? 단열재 선정 및 시공시 유의사항 앞뒤로 들어가 주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러울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3번 자체가 그림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표를 2번까지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뭐 다른 거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열재 선정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되가 있죠. 이거를 아마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대제목으로 쪼개신 분이 있을 거고, 선정시 유의사항,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쪼개신 분이 있을 거고, 선정 및 시공시 유의사항이라고 쪼개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 답안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쪼개져가 있어요. 근데 대제목으로 쪼개지 않고 중제목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 원본에 충실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정시 유의사항 거기 적혀가 있고요. 그냥 그거 보시면 되겠고,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다를 건 없고, 그죠? 기본적인 문제고 시험으로 많이 출제된 문제예요. 이 단열재에 대해서. 근데 책이 잘 없죠. 단열재로. 출제는 많이 됐는데 이상하게 책이 없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따로 적어드렸었죠. 기본적인 거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고, 단열재 했을 때 시공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건 뭡니까? 이것만 알아봅시다. 단열재 선정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건 뭡니까? 단열재 선정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거는 법에 맞는가를 봐야 돼요. 법에 맞는 자재를 써야 돼요. 그죠? 지역별 그 있죠? 자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맞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정할 때 이제 두께를 보게 되겠죠. 두께에 대한 거, 두께를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 두께에 대한 것들 보셔야 되겠다. 시공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건 뭡니까? 접하. 또 접하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뭘까요? 단열재의 성능 저하예요. 그러니까 물에 보관 같은 거 할 때 물에 침수되는, 원래 공장에서 나올 때는 다 좋습니다.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기준에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반입됐겠죠. 근데 봉할 때 비를 맞는다든지 보관이 잘못된다든지, 특히 뭐 예를 들어 스티로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에 바깥에 내놨다간 작살이죠. 그죠?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까 소위 말씀하셨다시피 절팝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단열재가. 일단 그 내부에 결로도 발생될 우려도 높아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시공할 때 유의해야 될 거. 얘는 단열재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단열재를.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고정시킬 때.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고정시킬 때. 빡! 고정시킬 때. 뭐를 본드로 안 붙이고, 뭐를 빡! 쏘면 열교가 일어날 수 있죠. 그쪽으로. 그죠? 열교가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히트 브리치 일어날 수 있겠죠. 그 히트 브리치 일어나면 단열재 성능이 없죠. 그죠? 효과가 떨어지겠죠. 성능이 없는 건 아니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유의하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거 아시면 되고, 문제 3번입니다. 철골공사 공장 제작의 품질 관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장 제작의 품질 관리 사항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의 공장 제작은 뭘로 안 됐습니까? 전부 다.
뭘 합니까? 기계가 다 해줍니다. 기계가. 사람이 들어가서 했다가는 사람 죽습니다. 기계가 생산까지 다 해가 나옵니다. 사람이 하는 건 뭐랬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전에 이야기했었죠. 원본 변금이 가본 검노근이 외울 필요 없다고. 그거 외울 필요 없다. 왜? 원본 변금이부터 해가 전부 다 뭐가 합니까? 원척도 하고 이런 건 누가 다 해줍니까? 캐드로 다 하고요. 그죠? 생산은 누가 합니까? 기계가 알아서 해주고요. 가공 절단 누가 해줍니까? 기계가 알아서 해주고요. 그거 접합 누가 해줍니까? 기계가 알아서 해주고요. 그럼 사람은 뭐 해줘야 돼요? 검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에 뭐냐면 철골공사에서 공장 제작에서 하는 품질 관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검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재 출고하고 검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검사에 대한 게 공장 제작에서의 검사는 뭐예요? 대한 게 적혀 있는 게 뭐예요? ITP더라는 거예요. ITP. Inspect, Test, Plan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거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자체 비용으로 마켓에서 건물금 포도를 샀다. 뭐 이거죠. 뭔 말인지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들으면 안 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걸 적는 거예요. 그거요. 그 시험 문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품질관리사항이 그 밑에 있는 내용들. 그 ITP, 그죠? ITP 자체를 뭐로 해놓은 겁니까? 풀어서 다시 쓴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품질관리 잘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검사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뭐입니까? 원척도 그리고 본뜨기 하고, 그죠? 그런 거죠. 와, 본뜨기 안 하니까 사진 그려놓은 거, 사진 찍어놓은 거 이렇게 봤는데 진짜 본뜨기를 하잖아요. 진짜 실물 끄기로. 그죠? 본뜨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누가 그럽니까 요즘에? 그죠? 그냥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 ITP로 풀어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에 있는 전체 내용이 ITP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 자체가 품질 관리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어놨고요. 그죠? 그건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그 다음에 현장 반입금 상목,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풀어놨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 ITP에 대한 항목을 보시면 얘랑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 내용들 ITP로 쫓아가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계약 형식 중에 공동도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기가 막히죠. 그죠? 공동도급입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동도급. 이 문제는 쉽기는 한데 어려운 게 뭐냐면 얘를 어떻게 3페이지로 쓰지에 노래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3페이지로 이 이제 정말 기술사에 이제 기술이 필요하죠. 한 줄을 10줄로 만드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막 써야 되죠. 생각나는 대로 다 써야 되죠. 그죠? 일단 대제목 이게 한 개 물었죠. 계약 형식 중 공동도급에 대하여 쓰시오. 이때는 전제가 뭡니까? 계약 형식이라는 전제를 던졌죠.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계약 형식에 대한 엑스트라가 들어가줘도 돼요. 한 개 대제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전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동도급에 대해서 쓰죠. 자, 이렇게 한 개를 물을 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저는요, 공동도급의 정의도 알고요. 저는 특수성도 알고요. 특징도 알고요. 필요성도 알고요. 이거 운영 방안도 알고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요. 이거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요.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요. 이거하고 다른 것들의 비교도 알고요. 그래서 이게에서 법적 기준이 뭔지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공동도급에 대해서 똑똑한 놈인가를 보여줘야 해요. 똑똑함을 나타내는 게 어디에서 나타낸댔어요? 대제목의 숫자로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대제목 대제목 숫자가 많은 놈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이템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대제목 숫자예요.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얼마나 대제목 숫자를 많이 적어줬는가, 적어도 9개 정도 구사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적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머릿속에는 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왜 용어만 했으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 4개를 어떻게 쪼개서 이렇게 해야 되죠. 장점도 대제목 1개, 단점도 1개, 막 이렇게, 그렇게 쓰면 점수는 안 나올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이걸 작성하면서, 그죠? 있는 걸 다 끄집어 당겼어요. 나도 이거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도 몇 개 나옵니까? 5, 6, 7, 8개 끝이죠. 어렵더라고요. 이거 하기가.
그죠? 어렵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게 공동도구에 대해서 문제 자체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 빠진 건 뭐 빠졌습니까? 시험 나온 것 중에서 빠진 게 뭡니까? 공동도구 중에서 빠진 게 뭡니까? 시험에 나온 것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한 개가 뺐어요. 그게 뭡니까? 공동도구의 관계, 어이쵸, 바로 그겁니다. 페이퍼 조인트입니다. 그죠? 페이퍼 조인트가 없죠. 또 그것도 적으면 돼요, 여기에. 그냥 적으면 돼. 그냥 안 적었을 뿐입니다. 왜 이거 적으니까 자꾸 구질구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안 적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신기술 지정제조도.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역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용어를 연속으로 2개를 묻다니. 이거 계약을. 그죠? 와,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신기술 지정제도는 아마 용어할 때 이거 준비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때도. 이게.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는 안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안 중요해요. 아무튼 이거는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 여기 적혀 있는 것들 이건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안에 있는 내용들 이게 이제 그냥 그 법으로 정해진 것들을 다 적은 거기 때문에 얘들 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문제 6번입니다. 콘크리트의 펌프 압송 시 유의사항입니다. 펌프 압송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압송 시 유의사항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유의사항이 어때야 됩니까? 유의사항 자체가 아이템 자체가 9개 이상 구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많아야 돼요. 유의사항이 그죠? 자 밑에 2번에 있는 펌프 압송 시 선성 몰탈에 대한 그래프 있죠? 그거는 한번 봐놓으시고요. 예전에 이게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래프 따서 왔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펌프 압송 시 유의사항이라고 적혀있죠. 압송 시 유의사항. 자 그래서 1, 2, 3, 4, 5, 6개 적었습니다. 그죠? 배합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내미권 수급 대책 마련해야 된다. 연속 타설 실시해야 된다. 압송관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CPB 타설해야 된다. 압송관 내 촬영서 철저를 해야 된다. 6개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요. 이게 왜 6개밖에 적을 수가 없었을까요? 이게 왜 6개밖에 적을 수가 없었을까요? 네, 이게 6개만 적은 게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 문제에서.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게 쉬워요. 이 문제 자체는. 그죠? 근데 바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3번에 4번 보세요. 4번. 3번에 4번 뭐라 적혔습니까? 압송관 설치 계획이라 적혔죠. 맞습니까? 저렇게 답을 적어버리면 더 이상 적을 게 없어요. 저게 너무 넓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 자체는 너무 넓게 적어버렸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더라는 거예요. 답을 적을 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치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항상 압송관이라는 걸 어디에 씁니까? 우리는 어디에 써요? 그렇죠. 초고정하면 안 써. 무조건. 우리 시험은 초고정하면 안 써. 압송관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압송관을 설치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설치 계획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배관을 설치하고 가급적 직선으로 설치하고 굴곡부를 없애고 이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아이템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한 개 한 개가 아이템으로 들어가지고 밑에 그림 같은 게 딱